발에는 신발도 없고 손에는 쟁기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그들은 땅을 갈고 세금을 내며 평생 한자리에 묶여 살아갔습니다. 결혼도 허락을 받아야 하고 이사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었지요. 이들을 우리는 농노라고 불렀습니다. 농노란 땅에 묶인 사람이며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면 주인도 바뀌는 운명이지요. 이곳은 중세 전성기 유럽의 알바노르 왕국, 교황령과 신성로마 제국 그리고 프랑스와 잉글랜드와 같은 주요 지역의 공통 요소가 반영된 가상의 국가이지요. 하루는 해 뜨기 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흙방 한 조각, 보리죽 한 숟가락, 고기는 없습니다. 그래도 가축은 기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지역과 영주의 정책 그리고 시기에 따라 제한이 있거나 추가 세금이 붙는 경우도 많았지요. 농노는 법적으로 소유권이 제한이 되어 있는 반자유민이지만 의무를 다한 뒤 남은 일부의 수확물은 가족이 소비하거나 물물 교환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닭과 돼지는 농노들의 생활에 있어 중요한 생계수단이었죠.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는 닭세 또는 닭공납이라고 불리는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영주나 수도원에게 바치는 일종의 현물 공납의 형태였으며 중세 시대의 농노들은 현금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고 세금과 공납 그리고 임대료 등은 곡물이나 가축 그리고 치즈와 계란 등으로 납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농노들은 일주일의 절반은 영주를 위해 일했고 나머지는 자기 가족을 위한 농사에 썼습니다. 하지만 세금도 내야 했죠. 몸 하나 쉴 틈 없이 인생의 전체가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돼지도 농노의 생활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생계수단이었습니다. 농노들의 생활 공간은 매우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나 말처럼 사료가 많이 필요한 대형 가축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키우기 적당한 크기인 돼지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전략적인 가축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중세의 영국에서는 방목세라는 것이 존재했는데 돼지를 숲에 방목할 경우 도토리를 먹은 만큼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돼지 한 마리당 일정 금액을 내는 형식이었지요. 이 말은 돼지를 숲에 풀어놓으면 알아서 도토리나 뿌리 식물을 주워 먹는다는 이야기니 자연 방목에 매우 적합했으며 다른 중대형 가축에 비해서 사용 난이도가 쉬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돼지에서 얻을 수 있는 건 고기만이 아니었습니다. 비계는 요리용 기름으로 쓰였고 연료나 양초까지 만들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었죠. 고기는 며칠을 못 버텼지만 비계는 불꽃이 되었으며 그 불은 어둠을 밝히고 온기를 제공하였습니다. 한 마리의 돼지가 겨울을 버티게 해준 셈이지요. 농노는 군대에 징집이 되지 않았습니다. 중세 유럽의 봉건제는 토지를 기준으로 계층이 정해졌고 그에 따른 군사적 책임은 귀족과 기사계급에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는 대부분 기사계급과 자유민 그리고 용병으로 구성이 됩니다. 중세 시대의 병사들은 스스로 자비를 들여서 무장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농노는 전투훈련도 갑옷과 무기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전략적 가치는 매우 낮았습니다. 오히려 경작지 유지라는 더 중요한 전략적인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전장에 끌려가는 일은 곧 생산을 포기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는데 극초반 올인날빌 전략이 아니고서야 여러분들은 SCV나 일꾼까지 몽땅 긁어서 적진으로 쳐들어가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농노라는 것도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지를 다스리는 영주의 입장에서 보면 농노란 전투자원이 아니라 경작을 하며 후방에서 영지의 경제를 책임지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주는 농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라는 것이 의무로 존재했습니다. 마을이나 토지를 적으로부터 방어를 하고
성벽이나 막로와 같은 피난처를 제공해야 했으며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판결자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주의 보호라는 의무는 이론상으로는 존재했지만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특히 산적이나 약탈자와 같은 소규모 무장단체의 습격에는 영주가 물리적으로 도달하지 못하거나 일부러 방치를 하는 경우도 있었지요. 현실적으로 영지의 크기는 방어 범위의 한계를 넘는 경우가 많았고 중세의 영주는 여러 마을과 경작지를 분산해서 소유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으며 이 때문에 월경지까지 존재하는 경우도 흔했지요. 쉽게 말해 중세 유럽의 봉건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한 명의 영주와 한 개의 성 그리고 한 개의 땅, 그 안을 구성하는 자유민과 농노의 구조가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지배 구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개의 땅덩어리에는 다른 왕령이나 수도원의 관할지도 섞여 있었으며 이것들은 마치 영토 속의 섬처럼 흩어져 있는 관계였습니다. 농노의 지배권에 대한 중첩도 당연히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농노가 살고 있는 땅은 A 영주의 소유이지만 경작하는 밭은 B 영주의 소유인 관계로 각기 다른 두 영주에게 다른 의무와 세금을 져야 하는 상황도 흔했습니다. 봉건시대 농노의 삶은 법적으로 자유롭지 않았고 현실은 그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중세시대의 많은 지역에서는 농노가 도시로 도망친 뒤 1년 1일 동안 붙잡히지 않는다면 영주는 그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고 농노는 법적으로 자유민으로 인정받는 관습법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말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현상 수배의 위험도 있었고 노동력 수요가 높았던 도시라 할지라도 시민들은 자신들의 공동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외부 농노에게 폐쇄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존과 노동의 의무 그리고 억압과 세금의 경계 위에서 그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갔습니다. 영아 사망률을 포함한 평균 수명 30세. 이것이 중세 농노의 삶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름도 기록도 없이 살다 갔습니다. 하지만 저 넓은 밭과 들판은 과연 누가 갈았을까요? 그리고 그 손은 누구의 손이었을까요? 어느 역사책에도 그 이름들은 보이지 않지만 그 모든 곳에 그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숨결들이 중세의 세월을 견뎌낸 것이지요. 이름도 없고 목소리도 없던 농노들. 중세는 그들의 등 뒤에서 세워졌습니다.